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이 내일 있죠. 내일 있는데 내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한 사람으로 거론됐던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참석하는데요. 정호성 비서관들 비롯해서 여러 비서관들, 3인방들이 대부분이 공소 사실을 시인을 했던, 인정했던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조대진 변호사, 뭐 어떤 국면이 형성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참석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일단 나온다면 뭐 관심사가 될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호성 비서관도 마음의 가짐을 잘 하고 지금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예상되는 바로는 정호성 비서관이 예전에 본인의 재판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에 따라서 이행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만 만약에 증인으로 정호성 비서관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을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고의라든지 다른 목적 때문에 이걸 시킨 것은 아니라는 그 고의는 부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사실관계는 재판부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되게 소상히 답변을 하겠지만 고의라든지 이런 다른 목적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조금 항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보니까 날짜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이 될 때면은 10월 중순이면 한참 남았겠니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기간 동안에 1심 재판이 선고까지 될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지금 10월 중순이 6개월 지금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 최종 변론 종결한 다음에 판결 선고를 한 2주 정도 잡는데 지금 벌써 10월 달 정도 초순 9월 말까지 증인 신문이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안 끝나면은 뭐 구속 자체를 연장하는 방법도 그렇죠. 나올 가능성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보면은 롯데와 관련되는 그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법원이 구속 영장을 추가적으로 발부하는 방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구속으로 할 방법 가능성도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뭐 법원이 결정할 그 상황이고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문고리 사인명 중에 아주 지근거리에 있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6월 달로 불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다른 것을 먼저 하자고 그 변호인이 요청을 해서 지금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 변호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행위 자체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일이 건건히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에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위에서 어떤 지시를 했을 경우에는 하나하나 한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정호선 전 비서관의 그 증언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10월 16일까지 구속기간 만료, 1차 만료 기간까지가 결론이 나오기가 쉽지 않겠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군요. 그런데 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때를 뭔가 분기점으로 잡아가지고 박 전 대통령의 당 소속 탈당 권유 등 출당이든 뭐든 간에 그때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안으로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보도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소 시기 아니면 출당 관련해가지고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률 지원단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집을 이사했죠. 삼성동에서. 그렇습니다. 이사했는데 이사한 집에 능소화하고 배롱나무를 심어달라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두세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저거는 활짝 핀 지금 배롱나무 모습 같은데요. 오른쪽 것은 능소하고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심어달라고 하는 것이 혹시 조만간 출소를 예정하고 심어달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던 그런 심정에서 한 것인지 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특별하게 능소화 배롱나무를 지정했던 또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특별히 제가 보면 많이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 나오기 전날에도 5단 케이크 준비했다잖아요. 탄핵 인용이 부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도 면회하는 사람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변호사. 유 변호사 한 분밖에 없으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면 유 변호사도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그분도
강력히 또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 집회부터 세상하고는 조금 다른 지금 화면이 지금 예. 이사간 지금 예, 보죠. 다른 길을 대곡동 좀 가왔기 때문에 저는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유죄 판결이 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뭐 정호성 씨도 내일 증언합니다만은 장세동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옆에 장세동 같이 의리남이 있어서 자기가 총알을 모두 껴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대통령 탓으로 돌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은 저렇게 꽃 심어달라 나무 심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자기가 나올 만한 기대는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현성 부원장, 제가 뭐 두 가지 가능성을 뭐 빗대서 얘기했었는데요. 스피노자,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온다고 하더라도 사과나무 심겠다는 얘기하고 출소 가능성 얘기했는데 보니까 윤석열 대표는 출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네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마음속에는 아마 둘 다 이제 꽃이 되게 화사한 꽃의 나무들이에요. 보니까 둘 다 능소화나 배롱나무. 그리고 뭔가 이제 그렇지, 예. 기대가 있는 저기 거고. 김현성 부원장 고향이 담양이던가요? 예. 저는 담양에 저 한번 배롱나무 유명한 데 있죠. 뭐 저는 뭐 가보진 않았는데 아, 뭐 그렇군요. 꽃이 많이 피는 곳이긴 예,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꽃처럼 좀 피어나고 싶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가.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예. 그 집안에 꽃나무 심어달라고 부탁할 게 아니라 좀 대신이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국민들한테 정말 지금이라도 좀 사과하는 뜻을 좀 전해달라라는 예.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또 빈집에 그 꽃을 심어달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정훈 그럼에도 박사. 불구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 꽃이 왜 하필 이 두 꽃을 예, 예, 선택을 그렇습니다. 했을까? 이 부분은 조금 나름 의미가 좀 의미가 있는 것 있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빠 꽃 하나, 내 꽃 하나 이렇게 지금 아마 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 배롱나무는 원래 그 지역에 좀 많이 이제 피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경주 같은 데 가면 거의 저 가로수를 저거로 이렇게 심어놓은 예. 곳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래에 좀 가로수가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게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저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 뭐 그것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싶고, 예. 능소화는 이제 꽃말도 나옵니다만, 능소화도 원래는 좀 있는 집안에 예, 그렇죠. 이렇게 예, 심었던 예, 그런 예. 것들이에요. 사찰 같은데. 예, 그런데 최근에는 보면 이제 능소화도 이제 그 가로수로 또는 여기저기 이제 많이 이제 심겨 있는. 중복되네요. 보니까 꽃말이 네. 그리움, 기다림, 명예까지 겹쳐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예에 아마 좀 더 방점이 두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능수화는 본인을 상징하는 꽃으로서 그렇게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능수화나 배롱나무 또 배롱나무를 가끔 이제 화초빛 때는 백일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둘 다 상당히 오랫동안 꽃이 피죠. 예, 조대진 변호사. 일단 저는 아까 그 윤영결 대표님이 좀 분석하신 부분이 좀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받는 와중에 집에 나무까지 심으라고 할 정신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한 건 아닐 것 같고요. 변호인이 가서 예를 들면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고 언제인데 혹시라도 나오시게 될 수도 있으니 관련해서 해주실 거나 요청하실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런 요청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관련된 부분을 긍정적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게 되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하 변호사는 긍정적으로 말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이정훈 박사가 한쪽은 아버지, 한쪽은 본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면은 70년대 아버지와 더불어 식목일날 한번 심던 얘기가 나오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뭐 두 가지 종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도 이팝나무를 아주 뭐 좋아했다고 해요. 이팝나무 근래 봄에 보면은요 아주 가로수로도 하얗게 눈꽃처럼 피는 그런 나무죠. 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 우리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쌀밥을 많이 먹도록 하자라고 이팝나무 심었다고 하는데 이 이팝나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있는 그 구미에 가로수로 쭉 심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오른쪽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70년대에 아산에 현충사 앞에 심어놨는데 이 심은 게 금송이랍니다. 금송인데 이게 일본 금송이다. 그런데 왜 우리 민족혼을 기리는 이순신 장군 관련된 곳에 이걸 심어놓느냐 치워달라고 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 변호사?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 고향이
구미입니다만 예. 그 구미에 가면은 그 아시다시피 그 정말 구미군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있고 그쪽에 이제 박정희 로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봐서 이제 보면은 가로수가 이팝나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밥에 고기라고 하듯이 그 이팝 한마디로 꽃을 잘 보면은 마치 쌀밥처럼 이렇게 꽃이 무성하게 피어서 잎은 안 보이고 나무 자체가 이렇게 그 쌀밥인 것처럼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주 먹는 것 자체도 그 어려운 시절에 이 밥과 고기로 해서 국민을 잘 살게 하자 그런 의지가 담겼다라고 그 취지가 그 읽히는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그 대구 달성이 어딥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역구 아닙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 이팝나무에 군락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뭐 그런 것은 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또 의미가 나와서 좀 전에 얘기했던 현충사에 있는 금송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으로부터 왔는 그런 어떤 외색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특히 그 충북은 이순신의 후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옮겨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 충북은 이순신을 어떻게 보면 민족의 태양이시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그 군대의 어떤 그 아이콘으로 만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현충사를 어떻게 보면 민족의 성지로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또 그 후손들이 거기 다른 것도 아니고 기념식수를 했는 것을 옮겨달라라고 하는 것이 좀 아이러니한데요. 저 글씨 박 대통령 글씨 맞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저 현충사 처음 생길 때 수학여행 같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기념식수를 금송을 했는데 금송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원산지가 일본이라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시절에 현충사가 지어질 때는 금송이 일본 건지 한국 건지 별 우리가 의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1991년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26년간 계속 시민단체나 그 덕수이 씨 집안이죠. 우리나라 덕수이 씨 없었으면 국사가 일본사 배웠을 수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덕수이 씨,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큰일을 했는데 지금에 왔으면은 빨리 바꿔줘야죠. 금송을 다른 데로 바꿔주고 사실 금송이 문영왕릉에 모여도 그 금송이 있대요. 그런 얘기 근데 있다고 그거는 하더라고요. 이제 이해해줘야 되는 게 문영왕릉이 일본에서 태어났고 그 시절에 백제하고 일본하고는 거의 경계가 별로 없을 때, 왕가끼리 왔다 갔다 하는 사이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순신 장군은 정유재란 때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일본을 원수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셨습니까? 그런 분 묘에 금송이 있다는 거는 우리 저 문화재청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일 안 하고 그냥 계속 시간만 끈 거죠. 그런데 이게 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금송을 여기 보낸 게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나름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청와대가 있던 금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언제 심겨졌냐면 일제시대 때 심겨진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그 청와대가 지금 조선 총독부 그 총독 관저였지 않습니까? 거기다 심어 놓았던 거거든요. 그거를 왜 굳이 저기다 그 보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역사도 바뀌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본 보기에 따라서는 이건 일본이 보낸 일종의 곡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도 나름 좀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후손들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명백히 또 일본에서 넘어온 것이 맞고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뭐 의미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지금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추정하는 거하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박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또 박근혜 바로 직전 대통령 관련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요. 역대에도 보면 다른 대통령들도 식목이라든가 주요 행사 때마다 나무들을 심죠. 되게 보면은 소나무를 심는다든가 느티나무를 뭐 심는다든가 되게 그런 좀 많이 소나무를 되게 흔히 좀 많이 좀 심는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제 최근에 저거는 저기 미국에 가서 장진호 전투 그 기념비 앞에 지금 심었던 것이죠. 현 대통령인데요. 심었는데요. 그 모습인데 아까 나무들이 뭐 산사나무였었죠. 나오는데 이게 혹한의 추 속에서 견디는 그런 나무 뭐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심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대통령들은 주로 소나무, 느티나무 뭐 이런 것을 주로 이제 많이 심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소나무 심는 장면 나오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꽃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꽃을 위해서 꽃을 많이 길렀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저기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기가 아마 2006년에 구리 쪽에 어디 가면 저렇게 코스모스가 많은 데가 있죠. 그래서 했던 얘기, 꽃을 도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들어보니까 그 옥중서 신에서 보니까는 감옥에 있을 때 잠깐 화단 관리를 맡아서 한 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 또 한 분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분, 홍준표 대표가 또 그림이, 저거는 좀 뭐 소개하긴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처음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를 저걸 언제 심었느냐? 저거는 그 채무 제로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경남도에서 채무 제로 기념으로 사과를 심었다. 사과처럼 반짝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자라고 심었는데, 아쉽게도 저 사과나무가 고사를 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견디는 주목을 했는데요. 주목 아시죠? 주목이 살아 천년, 죽어 청년 간다고 하는 주목을 심었는데, 주목도 이렇게 좀 제대로 가지 못해서 한 번 죽고 다시 심었다고 하는데요. 심어서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식수정책이라는 얘기 좀 듣고자 합니다. 예. 그 시민단체에서 지금 이제 그 홍준표 대표요. 예, 그 전남도지사 시절에 경남도지사요. 경남도에 부채 제로를 그 해가 사과나무가 죽고 4개월 만에 그다음 주목을 심었는데 또 넘어서 다시 주목을 이렇게 심어놨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채무 제로 자체가 예. 진주 어려운 폐업이라든지 무상금식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통일협력기금 이런 거를 전용하면서 채무 제로가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가지고서 채무 제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나무는 인정할 수 없다. 예.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지금 홍준표 대표랑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능소와 벼룩나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부분을 이사 간 집에 예. 좀 심을해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홍준표 지금 대표가 가장 주목받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10월 중순이다. 10월 16일 날 구속 만기가 되잖아요. 예. 예, 구속 만기 전에 지금 홍준표 대표가 당의 혁신위에서 이야기했던 그 출당 조치,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두 분 정치인에 대한 출당 조치에 대한 집행을 갖다 그때쯤 하겠다. 예. 그리고 그때 지금 이제 1심 선고일이기 때문에 선고일 저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중순이야말로 우리나라 보수 세력한테 정말 보수가 통합되고 새로운 보수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어떤 탄핵의 그 깊은 늪 속에서 네. 헤어날 수 없는 구렁이로 계속 빠질 것이냐. 네. 이 부분의 결정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또 그 보수 정치인들 만나보면은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바른정당이다, 그걸 다 떠나서 다들 원하는 게, 바라는 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말 그 보수가 살릴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는 정치 메시지를 정말 내놨으면 좋겠다. 그 하는 소원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또 역시 평온한 가운데서 나는 죄가 없으니까 뭐 죄받을 일이 없다. 이런 마인드에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견지에서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런 네. 메시지를 내놓길 바랍니다. 네. 반기문 전 총장도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나무를 심은 적이 있었죠. 당시에 그때 반기문 총장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나무의 제왕이라고 하는 주목. 왜 제왕이라고 하느냐?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사계절 내에 푸르는 걸 유지하기도 하지만은 장수목. 그러니까 살아 천년, 죽어 천년 계속 유지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조대진 변호사, 혹시 이렇게 기념식 수할 계기가 있으면 무슨 나무를 심고 싶습니까? 저는 그냥 뭐 저도 주먹을 심고는 주먹을 심고 싶다? 예. 근데 어쨌든 저의 그 크기보다는 너무 큰 것 같아서 그냥 예. 심어놓고 이제 기도만 하는 용도로 지금 쓰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그 반기문 총장도 그 관련해서 주목을 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받아야 될 성인으로는 유성영 선생을 꼽았고요. 그리고 예. 나무로는 나무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목을 심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정치에 관련된 뜻과 함께 본인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뜻을
표현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그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식수 정치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함의가 된 부분까지도 이제 국민들한테 표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 심을 때도 이제는 종류들 이런 거 조금 잘 감안하셔서 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하고요. 주제를 좀 넘기겠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할 때 빨리 결정되면은 유엔 총회 참석차 문재인 대통령 나가 있을 시기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가 국회에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상황은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정부 여당 쪽은 가급적이면 조기에 국회에서 동의를 얻기를 바라지만은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아주 뭐 부정적인 쪽인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당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관련 정당들의 입장을 좀 보고요. 우리 패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유엔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의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습니다. 유엔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후보자는 첫날과 똑같은 내용의 색깔론, 정치, 이념 편향, 소수자 혐오 등 인신공격과 모욕에 가까운 질의 속에서도 본래 가지고 있는 사법개혁의 소신과 철학을 시종일관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단 하나의 도덕적 흥결도 없고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권리의 수호자임을 자임하면서 최고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확인했습니다. 존재감 과시가 아닌 여소야대의 근육 자랑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어제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더 이상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명수 후보자는 안 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는 이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성을 제기합니다. 저는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지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윤영찬 소통수석 얘기, 혹은 오늘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장에 이제 가면서 대신 전달로 남기는 말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이야기, 그 전에 추미애 대표의 얘기를 나왔습니다. 뭐 서로 간의 주장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에 국회의 원활한 소통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협력을 부탁하는 톤으로서 부탁을 했어요. 또 며칠 전에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도 국회와의 뭔가 협치 소통에 있어서는 자기도 아쉬움이 있다라고 느꼈는데 이런 부분이 일정하게 아무리 뭐 아니라고 해도 좀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또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야기는 윤영걸 대표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출국하면서 윤영찬 홍보수석 통해서 굉장히 몸을 낮췄죠. 그동안에 소통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아주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굉장히 몸을 낮췄는데 문제는 이제 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중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명예직하고 비슷한데 이 대법원장은 상권 분립에서 한 축이거든요. 조직의 책임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형도 결정하고 또 법원 인사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야당, 여당 의원들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뭐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니까 알아서 하되 보고서 채택은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보고서 채택도 뭐 반대든지 반대하는 의견, 찬성하는 의견 넣어서 일단 보고서 채택을 한 다음에 이제 표결을 붙이는 게 예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이 저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좀 사과하라면은 네. 좀 사과가 애플이잖아요, 영어로. 애플당 소리를 듣더라도 이건 무조건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식으로든지 사과하는 모습을 좀 거쳐야 되고 네. 왜 국민당이 중요하냐? 네. 주식에서도 기업도 M&A 할 때 네. 캐스팅 보드 진 주식이 다른 주식보다 10배, 20배도 받아요. 예, 빌라 사업자가 집 10채 단독주택 사갖고 집 짓는데 한 채가 안 팔고 도망가잖아요. 네. 그 10배 주고 그 집을 사요. 그럴 정도로 국민의당이 밉지만 곱지만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당부터 우선 좀 풀어야 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을 포기하지 말고 그것도 보수당 이분이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산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당도 좀 설득하고 해서 네. 좀 설득의 묘를 좀 기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김능구 대표. 지금 아까 최명길 원내 대변인 그 얘기가 자막으로 나왔는데요. 땡깡, 적폐연대에 대한 추미애 대표의 직접적인 사과 없이는 인준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들어보니까 김현 대변인 얘기는 적폐연대는 추미애 대표가 직접 했던 얘기가 아니고 박완주 의원이 했던 얘기다 뭐 그런 해명까지 하던데 어떻습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저 정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지금 그 헌재 소장 동의안 부결로서 정부 여당이 지금 우리 국회가 예를 들면 행정부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하더라도 국회와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제대로 돼나갈 수가 없습니다. 100대 대통령 과제 중에서 91개가 법안으로 뒷받침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마당에 대통령도 유엔 가시면서 이렇게 몸을 낮추고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잖아요. 그럼 저는 추미애 당대표가 그 모든 책임을 진 게 여당 대표입니다. 예. 그 여당 대표가 저는 10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국민들이 볼 때 버티기식으로 보는 거는 아니다. 예. 당시에 그 국민의당이 그 부결시키는데 어떤 작용을 했다는 것은 다 국민 다 유권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또 국민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법부의 어떤 우리가 24일 날 임기 완료라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지금 이제 인준 협의도 않을 거다, 사과 없이는. 그 부분도 사실 어쩌 말하면은 땡깡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이 국민의당의 현재의 어떤 캐스팅 보트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0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어떤 그 보고서라든지 국회 동의안 부분은 예. 야당도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예,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서는 지금 이번에는 그 부분들이 그 찬성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정훈 박사. 예, 그러니까 이번엔 대리 사과로 안 되겠다라고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추미애 대표의 그 논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통과시킬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리 사과를 해서 일단 넘어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도 그럼 또 그 대리 사과로 끝내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리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대리 유감 표명 정도까지는 한 거고요.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또 사과 발언, 대국민 사과 발언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할 거는 이제 다 이제 그 대국민 사과는 박성진 후보자 관련 얘기였었죠? 예, 어찌 됐건 이제 그 인사 검증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제 사과를 이제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요는 이제 국민의당의 이제 입장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대표가 사과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능구 대표께서도 뭐 10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1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딱 한 번 제대로 된 사과를 이번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한다면 국민의당도 아마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은 국민의당의 이번 요구도 약간 좀 과도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땡깡 발언 취소하라고 결국 땡깡 부린 거 아니냐라고 또 조금 전에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어차피 사실은 통과시켜 주려고 마음먹었던 인물인데 굳이 저렇게 그렇게 마음 먹었었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각별히 반대한다, 뭐 이념적인 문제를 가지고 반대. 이것보다는 이번엔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절차적인 문제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도 추미애 대표가 딱 한 번 사과를 제대로 하시면 그냥 곧바로 받아주고 통과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실제로 일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김현성 부원장, 뭐 직간접으로 제안 또는 뭐 조언달할 수 있는 당에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떤 대표의 사과 문제랑 연동시키는 것 자체가 아하. 아마 삼권 분립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굉장히 자괴감을 들게 할 것 같아요. 견해가 완전히 다르네요. 지금 예. 이 내용을 보고 있는 판사님들이 엄청나게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명하게 서 있는 거고 사실 사법부 문제를 청문회를 거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제왕적 권력을 조금 좀 이렇게 제어하기 위한 것이지 예. 사실 이건 장관 청문회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예.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다르게 분리 대응하는 게 맞다. 국민의당에도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산무 후보지 않습니까? 역대로 위장전이 없고 뭐 무슨 아무것도 없어도 산무 후보예요. 예. 그리고 편향적 판정하셨다는데 30년 동안 판사를 하시면서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버텨오신 분이세요. 네. 그리고 스펙이 없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스펙 좋으신 분들이 대법관을 했는데 지금까지 대법원장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관용차 타고 오지 않고 버스 타고 왔다고 난무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어느 분이 그랬습니까? 그 청문회 과정에서 잠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저는 또 동성애 문제 잠깐 나왔는데요. 예, 예. 헌법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 헌법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네. 헌법 정신이에요. 네.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는 문제,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건 존재하는 것을 차별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가지고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걸 문제 삼는 것은 정말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예, 알았어요.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아까 민주당에 직간접으로 조언 또는 제언할 수 있는 뭐 관여가 돼 있다라고 했더니 조언은 국민의당을 향해서 했고 이제 주장을 다시 좀 소개를 했네요. 아니, 김영선 원장은 이 자리에 앉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러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제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기준이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분을 통과시킬지 여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인지, 또 하나 또 수장으로서 균형 감각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아시다시피 부장 판사로 있던 분을 바로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에 법무부 비서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같이 지금 김명수 대법관이 어떤 회장으로 있었던 그 국제인권법 학회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정치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과연 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수장으로서의 균형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 또한 지금 그 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념적 편향성을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국제인권법 학회나 이런 부분에 깊이 관여했던 분들이 이번 정권에서 크게 중용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념적 어떤 사법부의 이념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 우리나라 이번 자유 투표가 거친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승인이 된다고 하면 통과되는 것이고 네.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 한마디 하겠네요. 네. 저는 이제 협치 관련된 그 지금의 논란하고 그다음에 김명수 후보자에 관련된 그 논란 그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껏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어제 이제 내일 출국을 앞두고 유감을 표명하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껏 어느 정권보다도 많이 협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협치에 관련된 부분의 판단 기준이 상대방에 있다는 건 뭐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정권들에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떠한 그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거는 뭐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김명수 후보자 관련해서는 마치 지금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마치 김명수 후보자가 심각한 흠결을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되면 안 될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김명수 후보자는 다 아시다시피 법원장까지 지내신 분이거든요. 수십 년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테두리 내에서 판단을 해 오시면서 아까 그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부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 테두리 내에서 판단이 어떠한 문제도 없었던 분입니다. 네. 그런데 마치 어떤 사상 편향 때문에 사법부 수장이 되면 위법의 문제가 생길 것처럼 자꾸 몰아가는 거 이게 옳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네. 만약 이런 부분을 몰아가면 수십 년 동안 법원장까지 지내면서 법원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독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리고 아까 자유한국당 그 대표께서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동성혼이라든지 이런 그 조금 반론들이 많은,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많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쪽 편에 관련된 부분을 의견을 내시면서 본인들의 입장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반대한다, 이런 것 자체도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본인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맞는 사람을 고르겠다, 이거에 대한 방증이기 때문에 논리가 조금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느 쪽의 의견인가 설명이 필요하고 여론의 동조를 받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여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당들과의 관계, 국회 쪽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 정당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조금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까 최진영 변호사가 안철수 대표 얘기를 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보니까 내일 9월 19일로 정치에 입문한 지가 딱 5년이 됐네요. 저 기억이 나는 게 정치 입문하느냐 마느냐고 계속 논란이 있다가 2012년 7월 19일 날 안철수의 생각이란 것만 살짝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같은 19일 날 뒤에 딱 2달 뒤인 9월 19일 날 딱 내일이 되는데 5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저런 행보가 있었던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행보에 관해서 우리 패널 몇 분의 얘기를 좀 듣기로 하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여주실래요? 세상과 싸울 것입니다. 싸워 나가겠습니다. 불합리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강력 저지하는 야당이 되겠습니다. 청와대가 국회의 헌법상 권위를 흔드는 공격은 삼권 분립의 민주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일입니다. 2013년에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해서 레이저 빔을 쏘면서 비난했던 그 일이 떠오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권력의 민낯이자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협치를 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코드 인사, 공신 인사로만 계속한다면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근데 소개가 마치 권투 선수 소개하듯이 이제부터 싸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 18번 건배사가 있습니다. 이기자. 이렇게 333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번호 3번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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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하시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먹는 모습은 좀 너무 길게 보여줬네요. 보여줄 것도 많은데. 한때 2012년 국무레배는 뭐 50% 육박하는 지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대선 때는 21% 지지를 받았죠. 어쨌든 간에 뭔가 새로운 정치, 또 기존의 정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당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게 한때는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다만 그것을 누가 과연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변수가 되겠는데, 어쨌든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난 5년에 대한 평가 몇 분으로 듣고자 합니다. 먼저 김능구 대표. 예. 그 안철수 대표는 2011년도에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에서 50%의 지지가 나왔는데 5% 지지를 받았던 박원순 당시 후보자한테 양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대선 주자급이 돼버렸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내일 9월 19일 날 이제 정계 그 진출 선언을 하고 5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국민의당 전당대회 또 불출마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도 본인이 당대표가 돼야 이렇게 죽어가는 지금 국민의당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측근이 하는 이야기가 정계 입문 5년 만에 20석의 당 그리고
대선 지지 21%를 받았던 정치인이 누가 있느냐. 상김도 5년 만에 그렇게 못했다 네. 하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자신감은 좋습니다. 네. 한때는 그 남자 박근혜다 말할 정도로 동료 의원들하고도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네. 요즘은 뭐 잦은 소통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거는 그 발전된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안철수 현상, 안철수 새정치 귀에 전부 다 모시박대로 들었던 겁니다. 네. 바로 안철수의 정치 생명은 새정치에 있다. 그래서 그 새정치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제대로 풀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 얼핏 보면은 또다시 지역주의에 좀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메시지 등은 극복되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한 분쯤 얘기 더 듣고 넘어가죠. 어느 분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이정훈 박사. 조금 전에 저 화면을 봤잖아요. 네. 굉장히 홍보 동영상 보는 기분이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닭고기를 뜯어먹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닭고기 저렇게 드시면 안 되죠. 한 손에 딱 들고 그냥 과감하게 확. 그래서 이 닭고기 뜯어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아직 강철수가 되기에는 조금 뭔가 조금 2% 정도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뭐 이 문제도 좀 시간 좀 길지 않습니다.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정원 블랙리스트가 그냥 뭐 리스트만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합성 사진까지 국정원이 주도가 돼서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런 사태가 있는데요. 내일은 뭐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누드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문제가 제기하고 있는 문성근 씨는 내일의 경우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가서 뭐 조사도 받고 뭐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은 김미아 씨도 가고 이런데요. 오늘 어느 보도를 보다 보니까 그 윤희상 씨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조 그 당시에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던 사람 아니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독일 방문했을 때 김정숙 여사가 동백나무 통영에서 가지가 심었던 거 가지고 아주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주 강한 보수 쪽에서는 윤희상 씨의 과거 경력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탄생 100돌에 관해서 이제 조금 뭔가 과거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여러 가지 상황, 특히 국정원의 과거의 행보, 또 최근에 바로 원조 블랙리스트에 해당됐다고 하는 윤희상 씨 관련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조금 우리 패널들의 소회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런 블랙리스트가 그 문화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국민의 그 감정적 이런 부분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뭐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들이 윤희상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정치사의 희생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천재 음악가다. 하지만 불행한 그 시대를 타고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독일에 있으면서 그 북한에 거의 한 10여 차례, 한 20여 차례 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동백님 사건으로 해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네. 나름대로 안타깝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 어떤 그 국가보안법이 있는 상태 속에서는 여야 내지 중도와 보수 사이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정말 통일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기를 전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네, 김동구 대표. 예, 그 블랙리스트와 또 화이트리스트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정권마다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세계에서 유일한 어떤 국가다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이 문화예술계에 이런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윤영걸 대표. 그때 이제 동백님 사건 날 때 1967년에 삼선 개헌하려고 국회의원 부정선거 여론이 나쁘니까 그거 덮으려고 하다가 윤희상 씨 동백님 사건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예술에 개입하는 문제는 이제는 이걸로 종신돼야 되고 우리 정치는 사소한 승부보다는 이제 큰 승부, 통 큰 승부에 국가 명예를 좀 걸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국정원 TF에서 나왔던 문재인 정부 그 시기 했던 것은 뭐 과거의 정권에도 좀 있을 소지가 있긴 하지만 너무 심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심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 마음이니까 어느 정도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너무 노골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좀 많이 지양이 돼야 되고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죠. 뭐 누드 합성 사진 이런 것까지도 국정원이 주도하는 그런 상황 너무 심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정훈 박사.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 때는
모든 예술인, 모든 방송인, 모든 언론인이 블랙리스트에 다 포함이 돼 있었던 시대였죠.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 본인들이 보기에 그런 사람들을 정치적인 계기에 이제 활용을 한 그런 그 전례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고, 그게 사실은 국민의 정부 이후에 사라졌을 줄 알았는데 다시 되살아난 것이 이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블랙리스트까지 샅샅이 잘 규명을 해서 적어도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진실을 알고 있어야겠다. 김현성 부원장. 예. 참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 짤방이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돌아다녔던 짤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것 말고도 더 굉장히 혐오스러운 짤방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짤방이 그냥 뭣도 모르는 진짜 세상도 모르는 어떤 사람, 일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글쎄요, 저 보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했던 것하고 일배 수준하고 스타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하는 애들이 역사도 모르고 이런 애들이 그냥 재미로 만들어서 자기 조회수 넓히고 그러려고 한 줄 알았더니. 뭐 허거 택배 이런 것도 혹시 거기서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진짜 그럴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진짜 국가였는가? 진짜 네. 이건 진짜 누구를 위한 나라였나 싶어요. 그래서 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보니까 67년에 우리 그 윤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삼선 개헌을 위해서 아니 삼선 유신을 위해서 네. 67년 6월 8일 날 총선에서 반드시 개헌 저지선을 만들었어야 돼요. 예. 하고 3분의 2 개헌 저지선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자행됐고 예. 그 부정선거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랬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MBN 시사 스페셜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MBN 정통 정합 뉴스 뉴스파리 바로 의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제로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경남도에서 채무 제로 기념으로 사과를 심었다. 사과처럼 반짝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자라고 심었는데 아쉽게도 저 사과나무가 고사를 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견디는 주목을 했는데요. 주목 아시죠? 주목이 살아천년 죽어청년 간다고 하는 주목을 심었는데 주목도 이렇게 좀 제대로 가지 못해서 한 번 죽고 다시 심었다고 하는데요. 심어서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식수정책에 관한 얘기 좀 듣고자 합니다. 예. 그 시민단체에서 지금 이제 그 홍준표 대표요. 예, 그 전남도지사 시절에 경남도지사요. 경남도지사 부채 제로를 그 해가지고 사과나무가 죽고 4개월 만에 그다음 주목을 심었는데 또 심어서 다시 주목을 이렇게 심어놨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채무 제로 자체가 예. 진주 어려운 폐업이라든지 무상금식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통일협력기금 이런 거를 전용하면서 채무 제로가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가지고서 채무 제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나무는 인정할 수 없다. 예.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지금 홍준표 대표랑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능소와 벼룩나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부분을 이사 간 집에 네. 좀 심을해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홍준표 지금 대표가 가장 주목받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10월 중순이다. 10월 16일 날 구속 만기가 되잖아요. 네. 예, 구속 만기 전에 지금 홍준표 대표가 당의 혁신위에서 이야기했던 그 출당 조치,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두 분 정치인에 대한 출당 조치에 대한 집행을 갖다 그때쯤 하겠다. 네. 그리고 그때 지금 이제 1심 선고일이기 때문에 선고일 저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중순이야말로 우리나라 보수 세력한테 정말 보수가 통합되고 새로운 보수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어떤 탄핵의 그 깊은 늪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구렁이로 계속 빠질 것이냐. 이 부분의 결정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또 그 보수 정치인들 만나보면은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바른정당이다 그걸 다 떠나서 다들 원하는 게, 바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말 그 보수가 살릴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는 정치 메시지를 정말 내놨으면 좋겠다. 그 하는 소원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또 역시 평온한 가운데서 나는 죄가 없으니까 뭐 죄 받을 일이 없다. 이런 마인드에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견지에서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런 네. 메시지를 내놓길 바랍니다. 네. 반기문 전 총장도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나무를 심은 적 있었죠. 당시에 그때 반기문 총장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나무의 제왕이라고 하는 주목. 왜 제왕이라고 하느냐?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사계절 내에 푸르는 걸 유지하기도 하지만은 장수목. 그러니까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 계속 유지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조대진 변호사, 혹시 이렇게 기념식 수할 계기가 있으면 무슨 나무를 심고 싶습니까? 저는 그냥 뭐 저도 주먹을 심고는 주먹을 심고 싶다. 예. 근데 어쨌든 저의 그 크기보다는 너무 큰 것 같아서 그냥 예. 심어놓고 이제 기도만 하는 용도로 지금 쓰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그 반기문 총장도 그 관련해서 주먹을 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받아야 될 성인으로는 유성영 선생을 현충사가 지어질 때는 예. 금송이 일본 건지 한국 건지 아하. 별 우리가 의식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1991년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26년간 계속 시민단체나 그 덕수이 씨 집안이죠. 예. 우리나라 덕수이 씨 없었으면 국사가 일본사 배웠을 수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덕수이 씨,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큰일을 했는데 예. 지금에 왔으면은 예. 빨리 바꿔줘야죠. 예. 금송을 다른 데로 바꿔주고 예. 사실 금송이 문영왕릉에 모여도 그 금송이 있대요. 그런 얘기 근데 있다고 그거는 하더라고요. 이제 이해해줘야 되는 게 문영왕릉이 일본에서 태어났고 예. 그 시절에 백제하고 일본하고는 거의 경계가 별로 없을 때, 왕가끼리 예. 왔다 갔다 하는 사이니까 예.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순신 장군은 예. 정유재란 때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일본을 원수각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셨습니까? 예. 그런 분 묘에 금송이 있다는 거는 우리 저 문화재청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일 안 하고 그냥 계속 시간만 끈 거죠. 예. 네, 근데 이게 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금송을 여기 보낸 게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나름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청와대에 있던 금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언제 심겨졌냐면 일제시대 때 심겨진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그 청와대가 지금 조선 총독부 그 총독 관저였지 않습니까? 거기다 심어 놓았던 거거든요. 그거를 왜 굳이 저기다 보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역사도 바뀌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본 보기에 따라서는 이건 일본이 보낸 일종의 곡물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의미도 나름 좀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예, 예. 이제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후손들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예. 명백히 또 일본에서 넘어온 것이 맞고 예.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예. 뭐 의미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지금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추정하는 거하고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박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또 박근혜 바로 직전 대통령 관련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요. 역대에도 보면 다른 대통령들도 식목이라든가 주요 행사 때마다 나무들을 심죠. 대개 보면은 소나무를 심는다든가 느티나무를 뭐 심는다든가 되게 그런 좀 많이 소나무를 되게 흔히 좀 많이 좀 심는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제 최근에 저거는 저기 미국에 가서 장진호 전투 그 기념비 앞에 지금 심었던 것이죠. 현 대통령인데요. 심었는데요. 그 모습인데 아까 나무들이 뭐 산사나무였었죠. 나오는데 이게 혹한의 추 속에서 견디는 그런 나무 뭐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심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대통령들은 주로 소나무, 느티나무 뭐 이런 것을 주로 이제 많이 심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소나무 심는 장면 나오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꽃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꽃을 위해서 꽃을 많이 기르렀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저기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기가 아마 2006년에 구리 쪽에 어디 가면 저렇게 코스모스가 많은 데가 있죠. 그래서 했던 얘기, 꽃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들어보니까 그 옥중서 신에서 보니까는 감옥에 있을 때 잠깐 화단 관리를 맡아서 한 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 또 한 분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분 홍준표 대표가 또 그림이 저거는 좀 뭐 소개하긴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처음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를 저걸 언제 심었느냐? 저거는 그 채무 두세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저거는 활짝 핀 지금 배롱나무 모습 같은데요. 오른쪽 것은 능수하고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심어달라고 하는 것이 혹시 조만간 출소를 예정하고 심어달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던 그런 심정에서 한 것인지 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특별하게 능소와 배롱나무를 지정했던 또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특별히 제가 보기에 많이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할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탄핵 심판 나오기 전날에도 5단 케이크 준비했다잖아요. 탄핵 인용이 부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도 면회하는 사람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변호사. 네. 유 변호사 한 분밖에 예, 예. 없으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면 유 변호사도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그분도 강력히 또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 집회부터 세상하고는 조금 다른 지금 화면이 지금 예. 이사간 지금 예, 뭐죠? 다른 길을 대곡동 좀 가왔기 때문에 저는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유죄 판결이 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뭐 정호성 씨도 내일 증언합니다만은 장세동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옆에 장세동 같이 의리남이 있어서 자기가 총알을 모두 껴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대통령 탓으로 돌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은 저렇게 꽃 심어달라, 나무 심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자기가 나올 만한 기대는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현성 부원장, 제가 뭐 두 가지 가능성을 뭐 빗대서 얘기했었는데요. 스피노자,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온다고 하더라도 사과나무 심겠다는 얘기하고 출소 가능성 얘기했는데 보니까 윤영걸 대표는 출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네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마음속에는 아마 둘 다 이제 꽃이 되게 화사한 꽃의 나무들이에요. 보니까 둘 다 능소화나 배롱나무. 그리고 뭔가 이제 예. 기대가 있는 저기 거고. 김현성 부원장 고향이 담양이든가요? 예. 저는 담양에 저 담양 배롱나무 유명한 데 있죠. 뭐 저는 뭐 가보진 않았는데 아, 뭐 그렇군요. 꽃이 많이 피는 곳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꽃처럼 좀 피어나고 싶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가.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그 집안에 꽃나무 심어달라고 부탁할 게 아니라 좀 대신이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국민들한테 정말 지금이라도 좀 사과하는 뜻을 좀 전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또 빈집에 꽃을 심어달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 꽃이 왜 하필 이 두 꽃을 선택을 했을까? 이 부분은 조금 나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 꽃 하나, 내 꽃 하나 이렇게 지금 아마 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롱나무는 그 원래 그 지역에 좀 많이 이제 피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경주 같은 데 가면 거의 저 가로수를 저거로 이렇게 심어놓은 곳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래에 좀 가로수가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게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저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 뭐 그것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싶고 능소화는 이제 꽃말도 나옵니다만 능소화도 원래는 좀 있는 집안에 심었던 그런 것들이에요. 사찰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는 보면 이제 능소화도 이제 그 가로수로 또는 여기저기 이제 많이 이제 심겨 있는. 중복되네요. 보니까 꽃말이 그리움, 기다림, 명예까지 겹쳐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예에 아마 좀 더 방점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능소화는 본인을 상징하는 꽃으로서 그렇게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능수화나 배롱나무 또 배롱나무를 가끔 이제 화초빛 때는 백일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둘 다 상당히 오랫동안 꽃이 피죠. 예, 조대진 변호사. 일단 저는 아까 그 윤영결 대표님이 좀 분석하신 부분이 좀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받는 와중에 집에 나무까지 심으라고 할 정신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한 건 아닐 것 같고요. 변호인이 가서 예를 들면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고 언제인데 혹시라도 나오시게 될 수도 있으니 관련해서 해주실 거나 요청하실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런 요청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관련된 부분을 긍정적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게 되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하 변호사는 긍정적으로 말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이정훈 박사가 한쪽은 아버지, 한쪽은 본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면은 70년대 아버지와 더불어 식목일날 아마 심던 얘기가 나오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뭐 두 가지 종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도 이팝나무를 아주 뭐 좋아했다고 해요. 이팝나무 근래 봄에 보면은요 아주 가로수로도 하얗게 눈꽃처럼 피는 그런 나무죠. 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 우리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쌀밥을 많이 먹도록 하자라고 이팝나무 심었다고 하는데 이팝나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있는 그 구미에 가로수로 쭉 심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오른쪽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70년대에 아산에 현충사 앞에 심어놨는데 이 심은 게 금송이랍니다. 금송인데 이게 일본 금송이다. 그런데 왜 우리 민족혼을 기리는 이순신 장군 관련된 곳에 이걸 심어놓느냐 치워달라라고 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 변호사?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 고향이 구미입니다만 예. 그 구미에 가면은 그 아시다시피 그 정말 구미군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있고 그쪽에 이제 박정희 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봐서 이제 보면은 가로수가 이팝나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밥에 고기라고 하듯이 그 이팝 한마디로 꽃을 잘 보면은 마치 쌀밥처럼 이렇게 꽃이 무성하게 피어서 잎은 안 보이고 나무 자체가 이렇게 그 쌀밥인 것처럼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주 먹는 것 자체도 그 어려운 시절에 이 밥과 고기로 해서 국민을 잘 살게 하자 그런 의지가 담겼다라고 그 취지가 그 읽히는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그 대구 달성이 어딥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역구 아닙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 이팝나무에 군락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뭐 그런 것은 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또 의미가 나와서 좀 전에 얘기했던 현충사에 있는 금송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으로부터 왔는 그런 어떤 외색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특히 그 충북은 이순신의 후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옮겨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 충북은 이순신을 어떻게 보면 민족의 태양이시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그 군대의 어떤 그 아이콘으로 만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현충사를 어떻게 보면 민족의 성지로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또 그 후손들이 거기 다른 것도 아니고 기념식수를 했는 것을 옮겨달라라고 하는 것이 좀 아이러니한데요. 저 글씨 박 대통령 글씨 맞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저 현충사 처음 생길 때 수학여행 같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기념식수를 금송을 했는데 금송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원산지가 일본이라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이 내일 있죠. 내일 있는데 내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한 사람으로 거론됐던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참석하는데요. 정호성 비서관들 비롯해서 여러 비서관들 3인방들이 대부분이 공소사실을 시인을 했던 인정했던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조대진 변호사, 뭐 어떤 국면이 형성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참석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나온다면 뭐 관심사가 될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호성 비서관도 마음의 가짐을 잘 하고 지금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예상되는 바로는 정호성 비서관이 예전에 본인의 재판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에 따라서 이행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만 만약에 증인으로 정호성 비서관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을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고의라든지 다른 목적 때문에 이걸 시킨 것은 아니라는 그 고의는 부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사실관계는 재판부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되게 소상히 답변을 하겠지만 고의라든지 이런 다른 목적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조금 항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보니까 날짜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이 될 때면은 10월 중순이면 한참 남았겠니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기간 동안에 1심 재판이 선고까지 될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지금 10월 중순이 6개월 지금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 최종 변론 종결을 한 다음에 판결 선고를 한 2주 정도 잡는데 지금 벌써 10월 달 정도 초순 9월 말까지 증인 신문이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안 끝나면은 뭐 구속 자체를 연장하는 방법도 나올 가능성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보면은 롯데와 관련되는 그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법원이 구속 영장을 추가적으로 발부하는 방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구속으로 할 방법 가능성도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뭐 법원이 결정할 그 상황이고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문고리 4인방 중에 아주 지근거리에 있었던
예, 정호성 전 비서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6월 달로 불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다른 것을 먼저 하자고 그 변호인이 요청을 해서 지금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 변호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행위 자체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일이 건건히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에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위에서 어떤 지시를 했을 경우에는 하나하나 한다기보다는 네.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정호선 전 비서관의 그 증언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어떤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10월 16일까지 구속기간 만료, 1차 만료 기간까지가 결론이 나오기가 쉽지 않겠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군요. 그런데 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때를 뭔가 분기점으로 잡아가지고 박 전 대통령의 당 소속 탈당 권유 등 출당이든 뭐든 간에 그때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안으로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보도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소 시기 아니면 출당 관련해가지고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률 지원단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집을 이사했죠. 삼성동에서. 그렇습니다. 이사했는데 이사한 집에 능소화하고 배롱나무를 심어달라라고 부탁을 했답니다.